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와 서울대 웅동학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조 후보는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2일과 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한 법사위 합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조 후보 딸과 웅동학원 관계자 등 25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막판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딸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각각 일본과 미국에 불법 조기 유학을 갔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세세한 법 규정을 몰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이 내일부터 우리나라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또 한국이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야말로 경제보복을 철회하라며 반박했습니다. 딸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취업을 직접 청탁해왔다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법정 증언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 채용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였다고도 밝혔습니다. 새벽녘 강남 대로변을 위태롭게 달리던 차량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됐는데 자꾸 보니 술이 아닌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죠. 오늘 하루 압수수색한 곳만 고려대와 부산대, 서울대, 웅동학원 등 무려 10여 곳에 이릅니다. 청문회 날짜가 잡힌 뒤 수사를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검찰이 전국에 흩어진 대학교 5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모두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거쳐가거나 현재 재학 중인 곳입니다. 딸이 제출한 논문 관련해서 혹시 확보하셨나요?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인턴을 하면서 작성한 논문이나 자기소개서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자 전격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부정 입학 의혹을 살피기 위해 조국 후보자 딸이 학부 과정을 마친 고려대학교를 압수수색해 당시 입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도 압수수색해 조 씨가 받은 장학금의 성격과 정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가족이 10억 넘게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사무실과 같은 펀드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후보자 처남의 집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또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의 웅동학원까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며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0여 곳이 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조 후보자의 자택이나 사무실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11건입니다. 크게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과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의혹 등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이 밖에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조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일단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시찰했다는 사건만 서울 동부지검이 맡았고 나머지 10건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인 특수 2부가 직접 수사를 합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오전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가 오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2시 반이 다 돼서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검찰이 강제 수사 카드를 뽑아든 만큼 조 후보자도 관련 입장부터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관이 되면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이 되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청와대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며 검찰 압수수색 이후 흘러나오는 사퇴설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열 기자, 오늘 압수수색은 조국 후보자도 몰랐을 거다라는 말이 나오던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검찰은 그렇다 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것도 비밀이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과 측근들을 통해서 압수수색 첫 소식을 전해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출근이 오후로 늦어진 것도 갑작스레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조 후보자에게 아무런 귀띔도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대규모 압수수색은 법원 영장까지 받아야 하는 등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이 준비를 합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법무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 부서를 특수부로 바꿨다고요?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는 원래 형사 1부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특수 2부로 바뀌었습니다. 형사 1부가 인력 사정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 보니 특수 2부에 수사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수부는 적폐 수사 등 지금까지 정권의 관심사안을 수사해온 부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의 직접 지휘 라인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렇게 전격 수사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에 수사를 하는 것보다 지금 단계에서 수사에 돌입하는 게 수사의 중립성 확보에도 좋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예 수사 인력인 특수부가 나선 것과 관련해서 역시 조 후보자에 대한 봐주기 논란과 야당의 특검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으론 자신이 수사 대상이면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조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 내부 반발 기류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검찰 개혁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강제 수사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그럼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압수수색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애써 태어난 모습이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의견 표명을 유보했고 청문회 협의를 위해 국회에 온 강기정 정무수석 역시 관련 언급을 피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특별한 입장 없죠. 낼 수도 없고. 민감한 문제인데다 사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복잡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압수수색이 알려지고 난 직후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았지만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유감 표명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적인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와 여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조 후보자 압수수색을 놓고 여당은 당황, 야당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분위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여당과 접촉을 직접 해봤다고요? 네, 압수수색 직후에 저희들이 직접 MBN
취재진들이 직접 민주당 의원들과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당장 인사청문회에 투입되는 법사위 위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이렇게 빠른 수사와 압수수색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를 향한 수사에 착수하는 게 그만큼 이례적이란 건데요.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개혁을 시도하려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에 비토를 놓은 것 아니냐며 검찰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부 다른 의원들은 검찰이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배경을 따질 필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당은 빠른 수사 착수를 요구해왔으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야당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검찰 수사 착수를 요구해 왔는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니 한편으로는 기획된 압수수색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이라고 했지만 정작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실제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의 질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손발을 맞춘 압수수색이라면 더 큰 분노를 부를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해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선 안 된다며 섣부른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진통을 거듭하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기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진통 끝에 재협상 요구 대신 어제 합의안을 수용한 건데 한국당은 오히려 조 후보자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법사위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합니다.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수 없다던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부터 경론을 벌이며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차 국회를 찾았고 결국 오후에 이해찬 대표 주재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그동안 추진했던 국민청문회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와 별도로 이른바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준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범죄이기에 더더욱 심각합니다. 결국 답은 특검뿐입니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유감이라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여야가 가까스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잡았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야당이 조 후보자 일가족을 포함해 20명 넘는 사람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여당은 가족 청문회가 아니지 않느냐며 비열한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93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아들 등 일가족과 어머니와 동생, 오촌 조카를 명단에 올렸습니다. 딸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명 넘는 대학 교수들과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전현직 대표,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관계자는 물론 지난해 조 후보자 민정수석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등도 포함했습니다. 전례 없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펀드와 웅동학원에 있어서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핵심 증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협의 끝에 야당 측에서 증인을 25명으로 줄였고 여당도 딸의 입학과 논문, 사모펀드와 관련한 증인은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조 후보자의 가족을 청문회장에 세우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최종 증인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당리 당략과 정쟁을 위해서 온 가족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가족 청문회가 아닙니다. 조 후보자 가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가운데 야당은 증인 일부가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 아들이 뻥튀기 스펙을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고,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미국 조기 유학이 위법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부실한 활동을 하고도 활동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10대 중고생 20여 명으로 꾸려졌던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는 10개월간 모두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아들은 불과 4차례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대리 출석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기본적인 출석조차 부실한데도 활동 인증서를 받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활동 인증서 발급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출석 상황임에도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스펙으로 활용해서 뭐 좋은 데 가지 않았겠습니까?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해외 조기 유학이 위법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학생이던 2005년부터 2년간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당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당시 초중등 교육법은 부모 모두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 유학을 금지했던 만큼 이를 어겼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정 교수가 당시 영국 유학 중인 것은 맞지만 딸 유학 당시에는 미국에도 머물렀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조기 유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부모와 함께가 아니면 조기 유학을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이 후보자는 세세한 규정을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딸 김모 씨가 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책 내용입니다. 1997년 아버지를 따라 일본 초등학교에서 1년을 보냈다며 사무라이 따위의 별명도 얻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일본행은 교육법 조항을 회피한 불법 조기 유학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13조에 따라 부모 모두 동행해야 했지만 이 후보자는 1997년 당시 한국에 머물며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가 중학생이던 지난 2003년 미국 유학 역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자비 유학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했지만 김 씨는 대전의 한 중학교를 자퇴한 상태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법까지 무시할 수 있는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공직에 과연 적합한 것인가?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일본 유학 당시 수개월은 딸과 함께 있었다며 초중등 교육법의 세세한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초중등 교육법은 지난 2012년 부모 한쪽만 동반할 경우도 조기 유학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 조치됐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청문회 개최 윤곽이 잡히면서 그동안 말을 아꼈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조 후보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김상조 아바타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무단 겸직 의혹은 사과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첫 출근 이후 18일 만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아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던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장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전임 위원장과 정책적 차별점이 없다는 김상조 아바타 지적에 대해선 4대 그룹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혀왔던 김 실장과는 달리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 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자신의 형부 회사의 감사로 일하고도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무단 겸직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규모가 영세한 데다 보수도 받지 않는 만큼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단 겸직이 아닌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다음 달 2일에서 3일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50대 여주인이 자신의 술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발견된 연인 관계의 40대 남성은 흉기에 찔려 다친 상태였는데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는 자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구급차와 순찰차가 황급히 출동하고 구급대원이 들것을 챙겨 어디론가 향합니다. 경찰 조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누군가를 태운 구급차가 연이어 출발합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방학동에 밀폐된 지하 유흥주점에서 50대 여주인 성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술집에선 40대 남성 이모 씨도 흉기에 복부를 찔려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은 이렇게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수단에서 일하는 친구는 출근을 했다가 잘 됐다고 하니까. 경찰은 연인 관계로 알려진 두 사람이 술집 영업을 하지 않는 그젯밤 술집으로 함께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밤새 남성의 생일 파티를 했는데 이 모습이 고스란히 주점 내부 CCTV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아침 이후 두 사람은 CCTV 밖으로 사라졌고 오후 5시쯤이 돼서 CCTV에 혼자서 다시 잡힌 남성은 갑자기 자해를 시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왔으니까 막 병 깨지고 뭐하고 병 깨져 있고 막 쓰러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 왜 그래? 나가라 그러더라고. 경찰은 남성이 여주인과 다투다 여주인을 살해한 뒤 자신도 자해한 걸로 보고 남성 이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부산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잠적한 용의자가 이들 부부와 친인척 관계라 경찰은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을 신변 보호 조치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주택가를 서성입니다. 주차된 차량 옆에 쪼그려 앉아 숨어 있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향합니다. 약 1시간 반쯤 지나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식당에서 나와 승용차에 탑니다. 이 남성이 다녀간 뒤로 식당 주인 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DNA 감식을 통해 50대 남성을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주변 탐문하고 또 유족 주변 수사를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친인척 관계입니다. 숨진 부부의 차를 타고 도망간 용의자는 부산을 벗어나 나흘째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을 신변 보호 조치하고 용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할 경찰서와 공조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새벽녘 대로변을 질주하던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술이 아닌 마약에 취해 있었거든요. 심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둑어둑한 새벽 한 SUV 차량이 대로변을 지나가고 얼마 후 경찰차가 뒤를 따라붙습니다. 두 차 모두 속도를 높이더니 질주하던 SUV 차량을 경찰차가 따라잡습니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이곳 사거리에서 위태롭게 우회전하는 한 차량을 발견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계속 긁는 이상 행동을 보인 여성.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결국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던 여성은 나중에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일찍 이상 상태를 발견을 하고 차를 세웠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투약 경로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효능이 없는 건 물론 카드뮴에 오염되기까지 한 불량 중국산 한약재를 불법 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규모만 3,000톤 이상, 시가 127억 원. 한약재 불법 수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검사기관이 검사라고 샘플을 빼놓은 것만 검사한다는 걸 노렸습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세관과 식약처 직원들이 한 창고에 들이닥칩니다. 하얀 포대에 들어있는 건 진주 껍데기인 진주모. 납작하게 조각이 나 있는 푸르스름한 모양으로 둥글둥글하고 윤기가 나는 진주 한약재와 비교됩니다. 대한민국 약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불법 한약재입니다. 심지어 전국 약재 시장에 유통된 한약재 중에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단기 약 50톤도 포함됐습니다. 관세청은 이처럼 수입 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한약재 3,000톤가량을 불법 수입한 수입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계피와 현삼, 돼지감자 등 적발된 불량 한약재만 수백 가지, 시가 127억 원 상당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통 수입 한약재는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품질검사기관의 검증을 받고 세관 신고를 거쳐 유통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만을 골라 샘플로 검사하는데 수입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통관 대행업체와 보세창고 직원들과 공모하고 불량 한약재가 담긴 화물 앞에 정상 수입된 샘플을 배치해 품질 검사를 통과한 겁니다. 검사용 샘플을 창고로 보내서 이번에 수입되는 화물 앞에다가 전면 배치해서 품질 검사 요원이 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샘플을 검사용 샘플로 채취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대표 이모 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세창고 직원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에게 몸에 좋다는 수제 사료 먹이는 분들 많죠. 물론 값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일부 수제 사료나 간식에서 세균이 검출됐고 방부제를 사용했지만 무방부제라고 속여 판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세균과 대장균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고기와 야채 등을 넣어 고영양식 제품으로 팔리고 있는 반려동물용 고가의 수제 사료와 간식입니다. 이들 제품 중 일부는 위생 상태가 불량했고 방부제가 없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제 사료 특성상 기준보다 수분이 많은 경우가 있어 현재 기준과 규격이 없는 상황인데 25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서 사료 기준과 규격으로 봤을 때 세균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1개 냉동 사료는 세균 발육에서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60% 이상의 제품 또는 단백질을 포함한 사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균수나 대장균군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 현재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부제가 없다고 표기된 제품 15개 가운데 7개 제품에서는 방부제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사료 표시 기준 위반입니다. 비위생적인 사료나 방부제가 들어있는 사료를 섭취하였을 경우 구토나 설사, 발열 등을 동반하는 소화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료들을 보호자분들이 만지셨을 경우에 사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부처에 수제 사료와 관련된 허용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오늘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취업을 직접 청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바로 밑에 있던 고위 임원의 증언입니다. 안병옥 기자입니다. KT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유열 전 KT 사장. 피고인석이 아닌 법정 증인석에 앉은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이 딸의 취업을 직접 청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1년 초 인사차 김 의원을 찾아갔는데 김 의원이 하얀 봉투를 건네며 우리 아이를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게 됐습니다. 서 전 사장은 또 이듬해 김 의원 딸을 대졸 하반기 공채에 합격시킨 것도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은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는데 KT 청문회 때 이석채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걸 반대해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KT 이석채 회장 정인 채택 안 하면 우리 새누리당이 사리를 공개하는 정상입니까?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부정 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서 전 사장이 책임을 덮어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8년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이 공식 사과했지만 이 두 기업이 문제 대응 합의체를 만들어 운영해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공분은 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6,500여 명의 피해자와 1,4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8년 만에 첫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피해자 아내를 둔 남편은 청문회장에 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 성가대 소프라노 파트를 할 정도로 호흡에는 전혀 지장이 없던 사람인데 한 1년 사용 후에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관계자들도 참석해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형사사건 등의 대응 과정에서 말을 맞췄다는 폭로가 이어져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SK의 대표급 그리고 비공개 증인이 속한 회사의 대표급들이 만난 회의도 있었다는 거죠? 예, 2018년도 한노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때도 만났었고 가해 기업들은 피해자 보상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청문회엔 증인 46명과 참고인 7명이 참석했지만 SK 최태원 회장과 애경산업의 장영신 회장의 출석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으로 관심이 쏠려서인지 대법원 선고 현장에 방청권을 응모하러 온 시민은 크게 줄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이 응모권을 받아들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 신상 정보를 적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방청권을 얻으려는 시민들입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멀리 아랍에미리트에서 찾아온 고등학생까지 다양합니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냥 평소에 외국에 있으면서 뉴스를 자주 봤었어가지고 생중계로 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응모에 참석한 시민은 81명으로 법원이 마련한 방청석 88개에 못 미쳤는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심 때 경쟁률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따로 추첨식 없이 방청권 응모자 모두가 당첨 처리됐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법원이 온라인 응모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현장 응모를 고집해 시민 참여가 저조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부적합 48%, 적합 1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27%, 반대 60%가 나왔죠.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9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글만 가득 찬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 후보자의 SNS 댓글창입니다. 힘내서 버텨달라. 잘 대처하고 있다. 감사하고 미안하다 등등 조 후보자 페이스북 댓글창에는 수백 개의 응원 댓글만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취재진 앞에서 공개하는 후보자 입장문과 각종 게시물에도 찬성을 표시하는 공감이 많게는 수천 개씩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이 이제 지지 쪽으로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페이스북 댓글 설정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주인이 자신과 친구를 맺은 사람만 댓글을 달 수 있게 설정해 놓으면 친구가 아닌 일반인은 댓글을 전혀 남길 수가 없습니다. 조 후보자의 페이스북은 친구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설정해 놨으니 응원 글만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죠. 오늘 오후엔 조국 힘내세요라는 말이 갑자기 주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검색어 띄우기 이벤트를 한 덕분입니다. 물론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민심입니다. 또 댓글을 달 수 있는 권한을 누구까지로 설정하느냐는 페이스북 주인장이 가진 권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인장이 공직자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듣기 싫지만 들어야만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회초리로 때릴 수 없이 다 막아놓고 회초리를 더 많이 들어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공직자로서 진정한 민심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쓴소리에도 귀를 열고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이어 의회에서도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던,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지한파 의원들입니다. 김미경 기자 보도합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엥겔은 우선 한일 간 오랜 역사 문제를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갈등이 국가 안보에 대한 협력을 방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지소미아 파기가 처음 거론된 당시에도 한일 간 갈등의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So I'm very troubled by the growing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I urge both countries to find a way forward which restores their abili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ith us.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콜 의원도 북한은 여전히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을 미국 측에 설명할 때 공감했던 인사들이 이같이 비판을 내놓으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미 정치권의 기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일본의 극우 언론은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두고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한국을 비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익 매체 FNN은 미 국무부가 자신들의 취재에 최근 일본과 한국의 갈등을 생각하면 독도 방어 훈련은 타이밍 메시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일본이 내일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또다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며 여론전을 폈습니다. 또한 경제보복을 초래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리 총리의 발언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연관 짓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가 주요 7개 나라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을 또 우리나라에 돌렸습니다. まずは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求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유감을 표시하며 한국이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국제 여론전에 주력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한 명분 쌓기용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는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両者を関連づける韓国側の主張とか発言というのは全く理解ができませんし、当然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결국 한국이 먼저 갈등 해결책을 가지고 오라는 건데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부당한 경제보복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대화 노력은 계속하자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팬 미팅을 한다는 소식에 일부 팬들이 반발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일본이냐 하는 건데 외교 문제에 아티스트를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최근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이 시국에 굳이 일본에서 팬미팅을 해야 하냐며 비난하는 글부터 팬미팅에 반대하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도록 힘써달라는 글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올해 말 일본에서 모두 4차례의 글로벌 팬미팅을 열겠다고 밝히자 온라인상에서 일부 팬들이 반발한 겁니다. 이처럼 최근 냉각된 한일 관계가 아이돌을 포함한 연예계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연예인은 자신이 아끼던 일본 캐릭터 벽지를 찢는 퍼포먼스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해당 작가가 더러운 소녀상이라며 노골적인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문화를 지나치게 정치와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팬덤이라는 게 국적성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통의 어떤 물꼬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면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냉각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아이돌 그룹의 일본 공연은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양국의 냉랭한 분위기는 연예계로도 그 파급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추석 때, 그러니까 9월 12일에서 15일까지죠. 역귀성, 역귀경하면 최대 40%까지 KTX 승차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한 겁니다. 또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전국 16,000개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고 하니까 기억해두면 편하실 겁니다. 또 5조 원 규모의 근로, 자녀 장학금,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6조 원 규모의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경을 쓰거나 수술을 받아도 시력이 나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복지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저시력자 미영순 씨는 외출만 했다 하면 멍이 들곤 합니다. 투명 유리문이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에 가서 부딪히지 발로 걷어찬다든지 문에다가 머리를 찢는다든지. 저시력은 잘 보이는 쪽 눈의 최대 교정 시력이 0.32 이하인 상태입니다. 저시력자 체험 안경을 써보니
바로 앞의 장애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시력자라도 장애인 판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교정 시력이 0.2 이하여야 시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 기준은 0.32입니다. 시력 0.2와 0.32는 0.88과 1.0의 차이와는 다릅니다. 사실상 0.63과 1.0의 차이여서 체감하는 차이는 훨씬 큽니다.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활동 보조 서비스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 혜택도 일부 저시력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일상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장기구 같은 게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시력자에 대해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소환돼 두 사람이 대면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 윤 씨는 김 전 차관과 지인 관계는 맞지만 돈을 준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뉴스입니다. 레슬링은 과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었죠. 지난 리오 올림픽에서 노골드로 아쉬움을 삼켰던 레슬링 대표팀이 지옥 훈련 속에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속력을 다해 트레드밀을 달리고 잠깐의 쉴 틈도 없이 20kg 남짓의 아령을 들어올립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다시 양팔에만 의지한 채 로프 위로 오릅니다. 진천 선수촌에서도 가장 악명 높다는 고강도 서킷 훈련입니다.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 노골드로 자존심을 구긴 레슬링 대표팀. 다음 달 올림픽 행티켓이 걸린 세계 선수권을 앞두고 외박도 반납한 채 맹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웨이트를 좀 끌어올려가지고 최대한 또 힘이 있어야 특히 센 유럽 선수들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러시아, 일본 등 라이벌의 전력이 상당해졌고 올림픽 보이콧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선수들의 몸 상태만큼은 어느 때보다 최고입니다. 대표팀 간판 김현우는 지난 4월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하는 등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 재현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열심히 훈련할 텐데 그러면서도 좀 쉬는 것도 잘 못 쉬겠고 항상 힘든 걸 버텨낸다 생각하지 않고 즐긴다 항상 이런 생각으로. 레슬링 대표팀이 리우 노골드의 아픔을 싣고 도쿄에서 금빛 매치기를 선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에는 앞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 80mm 이상, 그 밖에 경남 남해안에도 20에서 60mm가량입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 지반이 약해져 있어서 이 지역들에는 피해가 없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영남 내륙과 전북 동부 내륙에는 5에서 3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빗줄기가 집중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한낮 기온은 29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많은 비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 여부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과 포항의 한낮 기온은 29도, 울진과 안동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모레에도 중부와 남부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홍콩의 시위에 경찰이 처음으로 실탄 사격을 한 날, 경찰의 총구에 맞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엔 휴대폰, 왼손엔 우산을 든 채 별다른 공격이나 방어기구도 없이 말이죠. 이 남자가 외친 건 나를 쏘지 마라가 아니라 저들을 쏘지 마라는 거였습니다. 1989년 베이징 천안문 사태 때 탱크맨을 연상시킨다며 피스톨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의 용기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맨몸으로 막은 이 남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진압했는데 비폭력을 폭력으로 상대했으니 또 비난을 피할 수 없겠죠.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